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문제풀이반을 위한 보충 강좌니까 빠르게 꼭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짚고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수업을 할 때 너무 이제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이론 강의하고 큰 차이가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빠르게 정리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이론에 대한 설명은 어쩔 수 없이 이론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 반은 마무리한다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되고 수업을 할 때 내가 얘기를 하게 되면 내 얘기가 만약에 잘 안 들리면 그 부분은 체크하셔가지고 계속 반복하시면 돼. 생물은 이해하고 외우는 것이 아니고 계속 외우고 습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이 잘 안 들린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까지 숙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2페이지부터 앞 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은 생물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시험 문제에서 묻지는 않지만 앞으로 생물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개념들은 습득이 되어야만 돼. 그래서 여기는 등한시하지 말고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은 꼭 숙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전기음성도에 대한 것은 전기음성도가 무엇이냐라고 문제를 묻기보다 전기음성도란 글자를 적게 하거나 혹은 어떤 각각의 원소에 대해 전기음성도에 대한 차이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물어볼 가능성은 있지만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전기음성도에 대한 것은 물론 이 이외에도 다른 원소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우리는 하면 되는 것이지 산소나 질소나 그리고 탄소, 인, 수소 정도만 봐두시면 됩니다. 이들 중에서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것은 산소이고 전기음성도가 가장 작은 것은 수소가 되게 됩니다. 물론 K가 당연히 전기음성도가 더 작다. 내가 동그라미 친 5개 중에서 말하는 것이지. 보통 이제 유기물을 구성하는 것은 이 5가지 원소가 가장 많은 것이니까 전기음성도에 대한 차이는 극성 결합이 형성이 되게 되면 전기음성도가 큰 쪽이 델타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 전기음성도가 작은 쪽이 델타 플러스를 띠게 됩니다. 이 부분전화라는 개념과 서로 일치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는 참고해서 각자가 보면 되고, 비공유 결합에 대한 이름들은 이제 설마 다들 외우고 있겠지. 대표적인 친수성 결합이 수소 결합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온 상호작용인데, 생물에서는 이온 상호작용보다 이온 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다 그랬어요. 또 하나가 얘는 이제 반대지, 소수성에 대한 소수성 인터랙션. 소수성 상호작용은 소수성 물질들이 서로 모일 수 있도록 해주게 되면, 소수성 입자들이 서로 모이게 되면 원자나 분자가 가까이 인접했었을 때 형성되는 인력을 반대로 발설 인력이라 한다 그랬어요. 만약에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는 전부 이 개념들을 적는 것이니까 이 4개의 개념들을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적어 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보통 소수성 인터랙션과 반대로 발설 인력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까지는 더 안 해도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참고해서 이제 이와 같이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극성의 대조가 비극성이고, 극성과 비극성은 분자 구조에 대한 개념이지, 분자 구조가 비대칭이면 극성이 되게 되고 대칭이면 비극성이 되게 됩니다. 극성이 많아지게 되면 친수성에 대한 성질이 강해지게 되고, 비극성이 많아지게 되면 소수성에 대한 성질이 강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또 화학적 원리에 대한 것을 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서술을 하라라고는 하지 않을 것인데 이걸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물론 이제 다들 잘 알고 있겠지만 이와 같은 지방족 사설이라든지 방향족 화합물들이 소수성 영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각각에 대한 개념들에 대한 것을 분자 구조로서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이 정도는 이제 각자가 볼 수 있겠지. 15페이지에 이 단어는 답안을 작성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단어니까 단어에 대한 뜻은 외워둬야 되겠지. 물론 이제 이 단어에 대한 뜻을 적으세요는 안 할 것입니다. 대신 답안을 작성할 때 이 단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응집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 분자 간의 비공유 결합에 의한 인력을 응집이라 한다 그랬지. 반면 다른 분자 간의 비공유 결합에 의한 인력은 흡착이라 하거나 부착이라 합니다. 그래서 얘는 같은 분자 사이에 형성되는 인력이고 대신 공유 결합이 아닌 비공유 결합을 통한 흡착과 부착은 다른 분자 사이에 형성되는 인력에 대한 것을 흡착 혹은 부착이라 합니다. 여기는 세제, 이것도 마찬가지 세제가 무엇인지를 서술하라 라고는 하지 않을 것인데 이 세제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세제 혹은 계면활성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 성질은 양친매성, 이 단어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양친매성이기 때문에 여기 수용액이 있으면 물로 구성되어 있는 용액을 우리가 수용액이라 하는 것이잖아. 수용액에 이들 분자가 들어가게 되면 친수성 부위는 물에 용해가 된 상태이고 소수성 부위는 물로부터 배척당하니까 이와 같이 물 표면에 막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와 같이 소수성 부분들이 안쪽으로 모여들게 되고 바깥쪽 표면을 친수성이 차지하게 되면 얘는 물 속에서 자유롭게 떠다닐 수 있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얘가 덩어리가 너무 커지게 되면 힘들어지게 됩니다. 덩어리가 작아지게 되면 물 속에서 물론 이제 성질은 다르지만 콜로이드처럼 떠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 형태를 미셀이라 하고 미셀이 형성되는 것을 흔히 우리가 유화 이멀션이라 합니다. 단어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돼. 또한 이와 같은 계면활성제는 물 속에서 이렇게 소수성이 안쪽 층을 구성하게 내부를 구성하게 되고 친수성이 바깥쪽을 구성하게 되면 두 층이 모여 가지고 특이적인 격리할 수 있는 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질로 인해 가지고 얘는 바깥쪽에 있는 친수성 그리고 안쪽에 있는 소수성의 배열로 인해서 안쪽에 있는 소수성 영역이 소수성 배리어를 형성한다 그랬지. 우리말로 하게 되면 소수성 장벽이라 하면 됩니다. 이 소수성 장벽이 물질에 대한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선택적 투과성. 이것 때문에 이제 생물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거지. 이 물질에 대한 선택적 투과성은 뒤에서 또 나올 것이니까 그때 정리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물질에 대한 선택적 투과성이 적용되는 곳은 소수성이 아니라 소수성은 여기를 통과할 수 있단 말이야. 친수성은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주된 생물의 물은 용액은 물이잖아, 수용액이잖아. 이 수용액에 녹아있는 친수성 분자와 이 수용액에 녹아있는 친수성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니까 두 용액이 다른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게 된 거지. 이게 이제 생물을 만드는 기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기는 개념에 대한 것을 분자식으로 표현해 준 것이니까 이 정도는 이제 다 각자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은 따로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이제는 이 영역에 대한 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외워야 되는 거야.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 농도를 pH라 하고, 이 pH는 답지에는 적을 일 없다 알겠지? 얘는
용액의 성질이지, 용액의 주체는 용매라 그랬지, 그지? 용액의 성질을 표현할 때 pH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지금 이론 시간 아니니까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 없어요. 알겠지? 화학은 Ka와 Kb에 대한 것을 다 다루지만 생물은 Ka와 KB 중에 Ka만 다룬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pKa만 다루고 pKb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면 염기의 경우에는 이 염기의 짝산의 형태에 대한 pKa 값을 다룹니다. 알겠지? 이 정도는 뭐 이제 쉽게 들리겠지. 그 pKa는 p가 마이너스 로그니까 마이너스 로그의 Ka가 pKa가 되게 됩니다. pKa는 따라서 용질의 성질인 것이지. pi의 p도 마이너스 로그에 대한 것입니다. pi는 특정 용질의 전하량이 0이 되는 pH 값이 pi니까, 그러면 pi와 pKa에 대한 것도 결국은 용질에 대한 성질이지, 그지? 그래서 pH는 용매에 대한 성질이고, pKa와 pi에 대한 것은 용질에 대한 성질입니다. 또 하나 외워둬야 되는 것은 17페이지에, 이건 이제 외요가 아니고 식이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이 시기는 이제 지나갔다, 알겠지? 이제는 외워가지고 문제 풀어야 된다. 핸더슨 하셀발리 식은 예전에 기출 문제에서 식을 적으라 라고 했어요. 즉 식을 적으라 라고 했지 식을 유도하세요 라고 안 했어요. 알겠지? 우리가 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지금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우리는 생물학과지 화학과가 아니야. 핸더슨 하셀발리 식은 pH가 pKa 플러스 로그에 산의 농도가 분모에 가면 되고 짝염기의 농도가 분자에 가면 돼요. 얘는 기본형이 산인 것은 이렇게 하면 되고, 기본형이 염기인 것은 산 애시드입니다. 산은 보통 표기할 때 H를 왼쪽에 둬요. 반면 베이스 B입니다. 베이스는 H를 오른쪽에 둬. 그러면 BH 플러스가 짝산의 형태의 농도분의 베이스 B의 농도가 되게 돼.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이것은 제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외우는 거야. 외워가지고 이들 농도가 주어지게 되면 이들에 대한 값에 대한 것을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어렵지 않지, 그지? 이것은 외워가지고 적용하는 것이지, 이 식이 어떻게 성립이 될까? 이 식이 어떻게 유도가 될까? 제발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완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 내에서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이 자극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고자 하는 힘을 완충이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이 산과 염기가 주어져 가지고 이 시스템에 무엇을 바꾸려고 하느냐 하면 pH를 바꾸려고 하는 거야. 이 pH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능력을 pH에 대한 완충이라는 거야. 완충이라고 하는 것은 꼭 pH에 대한 것만이 아니야, 알겠지? 어떤 시스템에 외부의 압력이 주어졌을 때 이 외압이 이 시스템의 변화를 일으키고자 할 때 이 변화에 대해서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힘을 전부 완충 능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때 이제 이 완충 능력은 여기는 pH에 대한 완충 능력인 거지. 물론 그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한 완충 능력도 존재할 수 있겠지, 그지?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 그 화학을 배울 때 제대로 못 배우고 혹은 배웠는데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완충이란 단어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pH만 돌린단 말이야. 완충은 pH에만 적용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어떤 것이든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에 대해서 이 시스템의 변화를 일으키고자 할 때 시스템 자체가 자신의 변화에 대한 저항 능력을 가지게 되면 이 시스템을 완충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완충 능력이 있는 용액은 전부 완충 용액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분자 유전학 실험에서 혹은 분자 생물학 실험에서 혹은 생화학 실험에서 어떤 완충 용액 그러면 그 완충 용액은 무조건 pH에 대한 완충 용액이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야. 그냥 내가 실험하고자 하는 것을 시스템을 보호하고 싶으면 전부 뭐가 되는 거야? 전부 완충 용액인 거야. 대신 여기 이 파트에서는 완충 용액은 무엇에 대한 완충 용액인 거야? pH에 대한 완충 용액인 거야. 정확히 어떤 뜻인지 알겠지, 그지? 물론 그렇다 해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것을 pH에 대한 완충 용액에 대한 뜻을 뭐 적으시오, 스스로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알겠지? 만약에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이 핸더슨 하셀발리식을 통해 가지고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 생체 내에서 특히 이제 생물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생물이라 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을 떠올려야 돼? 동물을 떠올려야 돼. 알겠지? 동물에서, 생물에서, 특히 동물에서 얘는 pH에 대한이 알겠지? pH에 대한 대표적인 완충계는 인산 완충계와 탄산 완충계지. 인산에 대한 것은 이미 문제 풀이할 때 우리가 했듯이 문제 출제가 된 거지. 얘는 기본형이 트리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 이 트리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가 산으로 작용하게 되면 짝염기는 디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 자꾸 강치유기를 따라 하려고 해야 돼.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내 말이 안 들리면 내가 말하는 그대로 계속 따라 해야 돼. 알겠지? 어릴 때 1살, 2살짜리 꼬맹이가 아빠 말, 엄마 말 따라 할 때 우리는 다 잊어버렸지만 나중에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아기를 낳아보게 되면 알아요. 애가 아빠란 단어를 사용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지 우리는 그걸 잊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나는 바로 할 수 있는 데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언어에 대한 것은 계속 따라서 말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에 동화되어 가는 거야. 자, 이제 내가 질문을 하면 아빠란 단어가 이해가 돼? 왜 아빠지? 그지? 근데 우리 아빠라 하잖아. 아니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왜 굳이 아와 빠를 써가지고 아빠라 했을까? 왜 아버지라 할까? 왜 어머니라 할까? 이거 연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몰라도 우리 아무 거리낌 없이 지칭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왜 여기에서는 그걸 자꾸 따지냐고. 내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될까? 내가 얘를 트리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를 하면 뭐라 하면 돼? 그럼 따라서 트리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를 하면 돼. 근데 이제 대학생이 되면 제가 왜 트리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이지가 되는 건지, 왜가 자꾸 붙어버리는 거지. 개념에다가 왜 왜를 붙이냐고. 개념은 그냥 함께 칭하자인 것인데. 내 말 이해가 돼? 물론 이제 이것을 기억할 때 규칙이 있는 것이니까 그 규칙을 알면 더 잘 외울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규칙을 모른다 해서 자, 얘가 왜 분필이지? 왜 분과 필이라는 개념을 글자로 써가지고 지칭하고 있지? 그렇지 않아? 우리 관심 안 가지잖아. 내 말 이해가 돼? 이거 지칭할 때 그냥 분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왜 자꾸 왜 하냐고. 그냥 따라하면 되지. 그렇지 않나? 그러면 이제 규칙에 대한 것을 알면 훨씬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장점이나 단점은 그 규칙대로 명명되지 않은 개념을 만났을 때는 오개념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게 되면 고세균, 오개념이 형성될 수밖에 없지, 그지? 글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 자, 똑같아.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얘를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에는 글을 적을 때 묵을 갈아가지고 붓으로 글을 적었단 말이야.
그럼 묵을 갈아가지고 붓으로 적으면 얘가 검은색으로 글이 적히지, 그지? 근데 칠판에 적을 때는 흰색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묵과 대조적으로 얘는 묵은 흑색인데 얘는 묵이 백색이라 해서 이름을 백묵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까? 백묵이에요. 분필이 백묵이라니까. 그래서 얘를 황묵이라 안 한다니까. 얘를 정묵이라 안 한다니까. 얘도 백묵이라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처음에 개념을 만들 때는 우리가 쓰던 붓을 사용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검은색이니까 흑묵. 얘는 흰색이네. 왜냐하면 그때는 제품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분필은 우리말이고 분필을 한자로 백묵이라 한단 말이야. 근데 판서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색깔을 입혔네? 그렇다 해서 얘를 황묵, 정묵이란 단어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백묵이라 부른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이제 개념에 심취하지 말란 얘기야. 그럼 얘를 백묵이면, 백색이겠네. 내가 돼버린다는 얘기. 뭐를 만드는 거야? 오개념을 만드는 거지. 백색 아니잖아. 노란색이고 붉은색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명에 대해서 심취할 이유가 없다고. 명명은 효율성에 대한 것이고 편리성에 대한 것이지 이게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지 않아요. 대부분의 질문들이 뭐냐 그러면 명명을 내가 이제 자꾸 물어보니까 설명을 해준단 말이지. 명명법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게 되면 그 설명에 심취해가지고 그 명명에 따르지 않는 개념들도 많이 있어요. 그 개념들을 만나게 되면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이걸 극복을 못 해낸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명명에 대한 명명규약과 명명법은 가볍게 이용하는 것이지 이게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것보다 그냥 강치욱이가 얘를 트리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를 하면 설마 하이드로젠이 무엇인지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얘는 트리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라고 부르는가 보다 끝이에요. 얘를 내가 뭐라고 불렀지? 디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 이걸 따라봐 줘야 되는데 디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란 글자에 막혀가지고 안 따라오게 되면 여기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그지? 근데 디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도 산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얘가 왜 산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고민하는 것은 화학하는 애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지, 그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야. 우리는 알겠지? 이것에 대한 짝염기는 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인 거지. 근데 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도 H를 가지고 있으니까 산에 대한 성질이 있어요. 얘가 산으로 작용하게 되면 이게 이제 완전한 염기의 형태인 포스페이트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산에 대한 애시드가 염기의 형태가 되게 되면 에이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페이트가 되는 것이지. 인산은 뭐가 돼? 포스포릭 애시드가 되는 것이지. 명명에 너무 시간 할애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 얘는 산염기 반응이 3번 일어나니까 각각의 산염기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 pKa 값이 있겠지, 그지? pKa 값은 당연히 H가 많으면 많을수록 산에 대한 성질이 커. 산에 대한 성질이 크다, 산도가 높다, 산성도가 높다. 산성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래서 산미를 하는 것이잖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감지를 하는 것이니까 이게 신맛, 산미가 되는 것이지, 그지? 근데 굳이 뭐 산미라 해야 되나? 우리 마누라도 뭐 말을 하면 산미가 느껴진다 그러는데 산미보다 그냥 신맛이라 하면 안 되나? 그렇지 않나? 굳이 뭐 산미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개념을 신맛이라 하면 되지. 좋은 우리말이 있는데 뭐 하려고 뭐 산미란 단어를 써가지고 상대방이 못 알아듣게. 그렇지 않나? 이게 산미예요. 이게 신맛. 그지? 이것에 대해서 산도가 가장 높다는 말은 pKa 값이 가장 작다를 의미하게 돼. 그러면 3개의 pKa 값을 주면 당연히 얘가 수소가 가장 많으니까 가장 강한 산이야. pKa 값이 2.14이다는 알 수 있어야 돼. 내 말 이해가 되겠지? 그럼 두 번째 주어진 숫자가 6.86이 되게 되면 이 반응에 대한
pKa 값이 6.86인가 보다. 세 번째가 12.4가 되게 되면 이 반응에 대한 pKa 값이 12.4인가 보다. 이 정도는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 주고 이것에 대한 인산 완충계에 대한 pKa 값이 3개가 있다. 그러면 이 정도씩은 적을 수 있어야 돼. 뭘 하면 되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외우면 되지, 그지? 핸더슨 하슬발리식이 pH가 pKa 플러스 로그의 짝산의 농도분의 짝염기의 농도. 그래서 얘는 이제 IC 애시드가 의미이고 이것에 대한 짝염기가 ATE로 의미가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HA의 농도와 A-의 농도가 같아지게 되면 그러면 이 물질의 용질의 pKa 값이 용액의 pH와 같다. 항상 pH는 용액, 처음에 공부할 때는 용액의 pH, pKa는 용질의 pKa. 알겠지? 이것은 몸에 자연스럽게 배워야 돼. 또 하나가 이 탄산 완충계가 있는 거지. 탄산 완충계를 보게 되면 H2CO3는 굉장히 물론 이제 HCl처럼 HCl은 pKa 값이 거의 1 부근에 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3.77이면 우리 상태로 본다라면 얘도 산에 대한 성질이 매우 큽니다. H2CO3가 탄산이 카보닉 애시드인 것이지 얘는 카보네이트인 것이지 탄산염 이온이라 하면 되지. 이것에 대한 pKa 값이 3.77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HCO3-도 HCO3-도 H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도 산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이드로젠 카보네이트가 카보네이트가 되는 거지. H 플러스가 되게 돼. 이것에 대한 pKa 값이 10.2가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은 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이제 pKa 값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얘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지, 그지? 얘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 몸에서 주로 작용하는 것은 이게 우리 몸의 pH 부근에 있는 pKa 값이니까 이 완충 시스템이 우리 몸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 그럼 얘는 그러면 우리 몸의 pH가 7 부근이니까 얘도 우리 몸의 pH에 대해서는 숫자가 3이 차이가 나면 로그니까 10의 3승배가 차이가 나요.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지. 얘가 대략 한 4 정도니까 7하고 한 4 이상 차이 나는 것이지. 농도의 비가 100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이니까 사실 의미 없어요. 얘도 의미 없고 얘도 의미가 없는데 이게 의미가 없지 않더라인 거지. 왜냐하면 이들은 닫힌 시스템인데 완충계인데 얘는 열린 완충계예요. 즉 여기에 누가 영향을 주느냐 하면 CO2가 영향을 줘. CO2가 물과 반응을 해서 H2CO3가 되게 되고 이 H2CO3가 HCO3- 플러스 H 플러스가 되게 돼요. pKa는 산염기의 농도가 같은 pH이다라고 했지, 그지? pKa는 산의 형태와 염기의 형태가 농도가 같은 pH이다라고 했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산의 형태와 이 염기의 형태가 농도가 같은 pH가 곧 이 전체 pKa 값과 같아지게 돼요. 근데 이걸 논술화를 안 할 것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알겠지?
그래서 여긴 이 반응에 대한 얘가 이제 평형 상태에 있는 것이니까 이건 이론할 때 설명했으니까 더 안 한다. 우리가 이론할 때 설명했던 것들을 식을 전개해가지고 논술로 하시오 하는 문제 안 나온다, 알겠지? 그래서 이 반응에 대한 핸더슨 하셀발리식은 혈액의 pH가 pKa, 말실수했다. 미안. 여기 이 식에 대한 pKa 값이 6.1이 되게 돼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폐쇄된 시스템에서, 닫힌 시스템에서 이것에 대한 pKa 값은 3.77인데 여기 오픈되게 되면 그러면 이것에 대한 pKa 값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탄산이 탄산의 형태로만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계속 바뀌어버리니까, CO2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탄산 완충계에 대한 pKa 값은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바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이것을 거쳐야만 되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모를 땐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자, 알겠지? 그래서 얘는 3.77이니까 굉장히 낮은데 우리는 오픈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탄산이 이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얘가 CO2로 바뀌어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pKa 값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식에 대한 pKa 값이 6.1인 거야. 알겠지? 그러므로 pH는 여기다가 이제 핸더슨 하셀발리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pH가 pKa 플러스 로그에 H2 CO3의 농도 분의 HCO3 마이너스의 농도가 되게 돼요. 아마도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값은 줄 거야. 안 주면 참고하면 돼.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것의 농도와 현재 이것의 농도가 같다라면 그러면 이제 이것의 농도가 같은 pH가 곧 pH와 pKa 값 같아야 되는 것이니까 pH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게 농도가 같으니까 이 값은 제로잖아. 들려? 내 말? 그래서 pKa가 6.1이니까 혈액의 pH가 얼마가 되는 거야? 6.1이 되는 거예요. 되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는 이것의 농도가 이것의 농도보다 100배야. 그러면 여긴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니까 혈액의 pH는 얼마가 되는 거지? 4.1로 떨어지는 거지. 이것의 농도가 이것의 농도의 100배야. 그러면 이 값은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지. 그럼 혈액의 pH는 얼마가 되는 거야? 얘는 8.1이 되는 것이지. 보통은 동맥혈의 경우에 이것의 농도가 당연히 요 형태보다는 요 형태로 훨씬 더 많이 존재하겠지, 그지? 동맥혈액 조건은 HCO3-의 농도가 H2CO3-의 농도의 대략 한 20배 정도가 되게 돼. 그래서 이거보다는 주로 이 형태로 존재하게 돼. 그래서 혈액을 통해 가지고 공급되는 CO2의 형태는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HCO3- 형태이다라고 하는 거지. 즉 이거보다 이것이 몇 배가 더 높으니까 20배가 더 높으니까. 20배면 얘가 예를 들어 가지고 90%이면 얘는 얼마밖에 안 돼? 4.5%밖에 안 되는 것이지. 그럼 극히 적다인 것이지. 그 대부분이 HCO3- 형태로 수송이 됐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그지? 그럼 얘를 여기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혈액의 pH가 이 조건에서 동맥혈의 pH는 pKa 값이 6.1 플러스 로그에
H2CO3 농도분의 HCO3-의 농도는 20 곱하기 H2CO3의 농도가 되는 거지.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값을 주는 거야. 이것에 대한 값을 주고 이것에 대한 값을 주면 이 정도는 적을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얘는 로그 20이야. 로그 20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10이지, 그지? 로그 2 더하기 로그 10 얼마야? 1.3 정도인 것이지, 그지? 되겠지? 그러면 넌 6.1 플러스 1.3이므로 우리는 동맥혈의 pH를 얼마로 배워? 7.4로 배우는 것이지, 그지? 역으로 이제 문제를 물어볼 수 있겠지. 현재 이것에 대한 pKa 값을 알려주고, 근데 화학적으로 이해해가지고 풀란 얘기 아니야. 그냥 식 정의에서는 풀면 돼. 현재 pKa 값을 식을 주고 얘는 6.1이야. 현재 동맥혈의 pH가 7.4야. 그러면 이것의 농도와 이것의 농도비가 얼마일지를 물어. 그러면 그대로 적어주면 돼. 되겠지? 정맥혈의 pH는 대략 한 7.1 정도가, 7.1에서 한 7.2 정도가 되지. 그러면 정맥혈의 경우에는 7.2 정도가 되게 되면 10에 0.1성이니까 한 1. 얼마가 되나? 그러면 이것과 이것에 대한 농도에 대한 비가 대략 이거보다 한 1.12배 정도가 더 얘보다 얘가 1.12배 정도가 더 많은 거지. 그러면 pH가 대략 한 7.2 정도가 나오겠지. 다음. 이 완충계에 대한 것은 충분히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 영역이니까 잘 정리를 해도, 그리고 여기는 계속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계속 적어봐. 계속. 알겠지? 그래서 H2CO3에 대한 농도와 HCO3-에 대한 농도를 주면 이 혈액의 pH를 구하라라고 할 것이고, 혈액의 pH를 주면 H2CO3와 HCO3-의 농도 비를 구하라라고 할 것이니까 이렇게도 구해보고 저렇게도 구해보면 돼. 19페이지에 여기는 이름들을 다 외워줘야지만 이 개념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문장을 작성할 수 있겠지. 그지? 이건 하나씩 이제 더 안 읊어줘도 될까? 그러면 19페이지는 쭉 넘어가자. 20페이지에 문제가 나오게 되면 각각의 비타민에 대한 기능들에 대한 것을 뭐 적어라 뭐 이런 건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타민에 대한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조효소로서 사용되는 장소가 한두 곳이 아니잖아. 그래서 편하게 참고하면 되고, 중요한 과정들을 주고 여기에 사용되는 비타민이 무엇이냐를 물어볼 수 있는데 확률은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이제 따로 판서는 안 하겠습니다.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것 정도는 외워두자. 비타민 B12와 관련되는 것은 생리학할 때 소아생리학에서 얘기를 했듯이 비타민 B12는 위장의 부세포 문제에서 어떤 세포에서 분비가 될까요? 이 단어 적는 것 나올 수 있어. 분비되는 물질 이름이 뭘까요? 내인성 인자. 내인성 인자의 기능이 뭘까요? 회장에서 비타민 B12의 흡수를 촉진시켜줘요. 비타민 B12의 기능이 뭘까? 적혈구 생성에 관여하게 돼. 적혈구 성숙 과정에 관여하는 조효소가 비타민 B12예요. 그래서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되게 되면, 즉 내인성 인자가 결핍이 되게 되면 비타민 B12가 흡수되지 못하니까
적혈구의 수가 감소가 되게 돼. 적혈구의 수의 감소를 일본 애들이 두 글자로 혈구가 빈약하다라고 해서 빈혈이라 한 거예요. 그럼 자료를 줄 때 이걸 주는 거지. 내인성 인자가 어디에서 분비가 되느냐. 내인성 인자가 결핍이 되면 빈혈이 돼. 왜 빈혈이 되는지를 서술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인성 인자에 대한 기능을 적어보세요 라는 뜻이겠지, 그지? 내인성 인자가 결핍이 되게 되면 췌장에서 비타민 B12가 흡수가 되지 못하니까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빈혈이 야기되었다라고 서술해 주면 돼. 어렵지 않지, 그지? 다음, 비타민 C에 대한 것은 얘가 여기에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야. 비타민 C는 항산화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비타민인 것이지. 그래서 비타민 C는 지금부터 계속 복용을 많이 하시길 권해요. 알겠지? 특히 이제 이 비타민 C는 콜라겐 섬유의 합성에 관여하는 것이 비타민 C야. 콜라겐 섬유가 얘도 많은 일을 해요. 그래서 이것만 한다는 것은 아니야. 콜라겐 섬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혈관벽을 지지하는 것이 콜라겐 섬유이지.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는 것이 상처가 나게 되면 혈관이 파열되는 것이니까 혈관벽에 있는 콜라겐 섬유가 노출되는 것이잖아. 노출된 콜라겐 섬유에 누가 흡착이 되게 돼? 혈소판. 이게 뭘 만들어? 혈소판막에 더 발전하게 되면 얘는 내인승계와 외인승계를 거쳐서 혈액 응고 기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이게 이제 혈관벽에 있는 콜라겐 섬유가 혈액에 노출됨으로 인해 가지고 혈액 응고 기작이나 빠르게 형성되는 혈소판막에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가 결핍이 되게 되면 혈관벽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잘 터져버리게 돼. 이걸 뭐라고 불러? 괴혈병이라는 거지. 그러면 비타민 C가 결핍이 되면 괴혈병이 야기가 된다를 자료를 주는 거예요. 왜 비타민 C의 결핍이 괴혈병을 야기시키는지를 설명을 하라. 뭐를 설명하라는 얘기야? 비타민 C에 대한 이 경우에 기능이 무엇이었는지를 적으라는 얘기예요. 다음, 엽산과 비오틴에 대한 것은 혹시 모르니까 엽산은 얘도 비타민 B 계열이지. 비타민 B9이고 비오틴은 비타민 B7이지. 또 하나는 비타민 K. 이들 세 비타민에 대한 것은 물론 이것만은 아니겠지만 이 세 비타민에 대한 것은 장내 공생세균에 의해 공급이 되는 것을 떠올려야 되지. 이때 장내 공생세균들이 주로 이제 서식하는 곳은 결장입니다. 그지? 결장에 있는 이 미생물총은 우리 몸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결장 내에 미생물총의 변화는 비만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들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엽산, 비오틴, 비타민 K이고 비오틴은 얘는 비공유 결합에 의해서 결합하는데 공유 결합만큼 단단한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고 그랬지. 이 KD 값이 너무 작다고 그랬어요. 이게 스트랩토아비딘. 그래서 비오틴, 아비딘 시스템에 대한 것 기억해두고 비오틴은 아비딘과의 KD 값이 너무 작더라. 친화력이 너무 크더라. 그래서 결합을 하면 거의 해리가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하게 결합할 수 있다. 비타민 K는 나중에 동물 생략할 때 또 할 거고 얘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거지. 혈액 응고에 관여할 때 얘는 여러 곳에 참여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비타민 K가 프로트롬빈의 활성화에도 관여하더라. 얘가 프로트롬빈의 활성화에 관여하더라. 문제에서 묻는 거지. 프로트롬빈의 활성화 기사학이 뭐냐라고 묻는 거야. 뭐라고 답해주면 돼? 글루탐산의 잔기가 카르복실화된다. 그지? 응. 비타민 K가 관여하는 곳이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활성화될 때, 이때 잔기라 해도 되고 알기라 해도 되고 잔기가 카르복실화된다. 글루탐산이 가지고 있는 잔기에 카르복실기가 첨가가 될 때 어느 탄소에? 감마 탄소에. 그래서 이 카르복실화되게 되면 생성되는 물질이 감마 카르복실 글루탐산이 되는 것이지. 감마 카르복실 글루탐산이라 해도 되고 감마 카르복시 글루탐산이라 해도 되고. 나머지 여기 심화 보충에 들어있는 티아민이나 리보플라빈이나 니아신이나 혹은 피리독신. 피리독신은 예전에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자주 나왔던 물질이에요. 아미노산 대사에 조효소로 이용되는 것이 피리독신이에요. 피리독신과 피리독사민. 피리독신 다른 이름이 뭐라고? 비타민 B6. 비타민 B6가 이 아미노산 대사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비타민 B5는 판토텐산이라고 그러지, 그지? 근데 뭐 이걸 이름을 다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어 안 할 것이니까 교재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계속 여러 번 읽어봐도 다음. 안 들리면 체크하고 확인하고 외운다. 알겠지? 안 들리면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들리면 체크하고 다시 찾아보고 외운다. 전구체 이름은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 합성되는 장소, 간. 변화가 일어나는 장소, 피부. 먼저 콜레스테롤이 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이 되게 되면 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 자외선, 태양빛 혹은 자외선에 의해서 비타민 D3, 다른 이름이 콜레칼시페롤. 콜레칼시페롤이 이제 다시 피부에서 얘는 피부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피부에서 생성된 콜레칼시페롤이 비타민 D가 간으로 이동, 먼저 하이드록실화돼. 그러면 하이드록시 콜레칼시페롤. 이후에 혈액을 통해서 신장으로 가. 신장. 또 한 번 더 하이드록실화돼. 이 과정이 비타민 D가 활성화되는 과정이야. 여기에서 신장에서 비타민 D가 활성화돼. 근데 이렇게 적으면 실제 D3는 얘니까 그냥 얘를 비타민 D라 하는 거예요. 비타민 D가 활성화되게 되면, 그래서 이름도 생성된 이 물질 이름을 활성 비타민 D. 정식 이름은 콜레칼시페롤. 말 잘못했다. 칼시트리올. 칼시트리올의 다른 이름은 디하이드록시 콜레칼시페롤. 콜레칼시페롤이 비타민 D3니까 디하이드록시 비타민 D3 뭐 어떻게 불러 상관없어요. 활성 비타민 D라 해도 되고 칼시트리올이라 해도 되고 디하이드록시 콜레칼시페롤이라 해도 되고 디하이드록시 비타민 D3라 해도 되고, 이걸 뭐 구체적으로 묻진 않을 거고, 활성 비타민 D 생성에 대한 주된 자극, 부갑상선 호르몬, 또 하나는 인산이온의 농도 감소.
활성 비타민 D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물어. 이걸 전부를 다 적으세요 라기보다 주된 것은 어디에서? 소장에서 칼슘과 인산 이온의 흡수를 촉진. 그래서 활성 비타민 D는 답지에는 적는 거 아니야. 활성 비타민 D는 PTH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도 수행을 하고, 또 하나는 인산 이온 농도에 대한 항상성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이 활성 비타민 D인 것이지, 그지? PTH는 인산이온 농도에도 관여는 하지만 인산이온 농도에 대한 항상성 조절보다는 어디에 관여한다고? 칼슘 이온의 농도에 대한 항상성 조절에 관여하는 것이 PTH. 내 말 정확히 들려? PTH는 칼슘에 대한 항상성. PTH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활성 비타민 D. 활성 비타민 D는 PTH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주된 기능은 뭐라고? 인산 이온에 대한 항상성 조절 되겠지.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뭐 분자 구조식 적어 이런 거 안 해. 글자 중심으로 외우면 돼. 전구체는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틴이 절단되어서 알코올화되게 되면 비타민 A 이름이 레티놀. 레티놀이 산화가 되게 되면 레틴 알데히드인 거지, 레티날. 이때 레티날은 11번 탄소가 시스 이중결합. 11 시스레티날. 얘가 11번 탄소도 이중결합이 트랜스 이중결합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올 트랜스레티날. 이 올 트랜스레티날 그리고 11 시스레티날이 무엇의 활성을 조절하는 것이다? 오옵신의 활성을 조절하는 것이지, 그지? 얘가 오옵신과 결합하게 되면 이게 로놉신이지. 이때 로놉신은 불활성 상태이지. 근데 얘가 11 시스레티날이 트랜스레티날로 바뀌게 되면 이것과 결합되어 있는 로놉신은 활성 상태이지. 나중에 시각 생리학할 때 하자. 그래서 빛이 주어지게 되면 빛에 의해서 시스레티날이 트랜스레티날로 전환되어서 로놉신이 활성화되게 된다. 로놉신 G단백질 연결 수용체. 문제가 나오게 되면 로놉신 어디에 속하는 개념? G단백질 연결 수용체 GPCR. 이 G단백질 연결 수용체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G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한다고? cGMP PDE를 활성화시킨다. 다음. 탄수화물은 기본 당과 탄수화물은 동의어가 당화물, 기본 당과 기본 당의 변형 물질들을 통칭해서 탄수화물. 그래서 탄수화물에 대한 바운더리는 사람마다 다르다. 탄수화물은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라고 그랬지.
기본 당을 모노사카라이드로 하는 것이지. 기본 당은 폴리하이드록시 여러 개의 알코올기를 가지는 알데히드. 얘는 알데히드 당이라 해서 알도우즈. 폴리 하이드록시 키톤. 얘는 키톤 당이라 해서 케토스. 키토스. 기본 당은 탄소수에 따라서 탄소수가 3개면 트리오즈, 탄소수가 4개면 테트로즈, 탄소수가 5개면 펜토즈, 탄소수가 6개이면 헥소즈, 탄소수가 7개이면 헵토즈. 우리말은 그대로 3탄당, 4탄당, 5탄당, 6탄당, 7탄당. 안 적어도 되겠지? 3탄당, 4탄당, 5탄당, 6탄당, 7탄당. 알도우즈이면서 트리오즈이면 알도트리오즈. 케토우즈이면서 트리오즈이면 케토트리오즈. 탄수화물에서는 이승질체에 대한 것이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승질체에서 알도우즈의 대표적인 것이 포도당인 거지, 글루코즈. 얘는 작용기를 알데히드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야. 그래서 알데히드 당, 알도우즈이고, 탄소를 6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헥소즈이고, 케토즈의 대표적인 것이 프럭토즈. 프럭토즈는 작용기를 케톤을 가지고 있는 당이지. 케토즈. 6개 헥소즈. 이와 같이 분자식은 같은데 분자 구조식이 다를 때 얘는 아예 작용기 자체가 달라. 이들의 관계를 구조 이승질체 요 단어 적을 수 있어야 되고, 작용기의 종류는 같은데 입체 배열이 달라. 이것을 입체 이승질체. 입체 이승질체는 입체 중심 탄소에 대한 입체 배열이 모두가 바뀌어. 입체 중심 탄소에 대한 입체 배열이 모두 바뀌어. 이것을 거울상 이승질체. 거울상 이승질체는 화학적 성질이 같다라고 했지, 그지? 그래서 얘는 녹는점도 같고 등전점도 같고 다 같아요. 대신 이제 구조만 달라. 근데 우리는 화학적 성질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화학 물질에 대한 입체 구조가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울상 이승질체는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거울상 이승질체는 같은 이름을 사용한다 그랬지, 그지? 같은 이름을 사용을 하되, 머리 쓰면 안 된다. 지금 내 수업 듣는데 우리 머리 쓰는 시간 아니다. 같은 이름을 사용을 하는데 다른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니까 얘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이때 하나의 체제는 SR 체제라고 그랬지. 또 하나의 체제는 LD 체제라고 그랬지, 그지? 얘는 왼손이라 해도 되고 왼손이라 해도 되고 좌회전이라 해도 되고, 얘는 오른손이라 해도 되고 우회전이라 해도 되고, 오른쪽 오른손, 왼쪽 왼손 되겠지. 이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쓴다 그랬지? LD 체제 혹은 DL 체제를 쓰는 거지. L은 왼쪽, D는 오른쪽. 이때 왼쪽 오른쪽은
분자 구조식을 이렇게 PC의 투영식으로 표현했었을 때, 이때 입체 중심 탄소에 대해서 OH가 어느 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으면 D, 왼쪽에 있으면 H라 그랬지, 그지? 근데 방향에 대해 오른손, 왼손은 시계 방향이냐? 오른손 방향, 반시계 방향이냐? 왼손 방향이야, 알겠지? 얘는 여기에 있는 이 4번을 제일 안쪽에 두었을 때 1, 2, 3번에 대한 순서가 이렇게 봤을 때 시계 방향이면 R 혹은 D, 알겠지? 얘가 1, 2, 3번이 반시계 방향이면 S 혹은 L. 근데 우리 문제 내는 사람도 관심 없어. 그냥 우리는 간단한 PC의 투영식으로 표현했었을 때 OH가 어느 방향에 있냐? 오른쪽에 있으면 D, 왼쪽에 있으면 L이라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요즘은 이제 이 생화학 교수님들이, 세포학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화학 공부 많이 하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여기 있는 시계 방향 R, 알겠지? 반시계 방향 S 같이 기억을 해도 적다 말아버렸네. 입체 중심 탄소에서 입체 배열의 변화가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바뀌게 되면 이것을 부분 입체 이성질체. 부분 입체 이성질체는 화학적 성질이 달라. 화학적 성질이 다르니까 얘네들은 이름을 달리 해야 되는 거야. 부분 입체 이성질체 중에 하나가 달라. 얘는 에피몰 한다 그랬지. 근데 특이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와 같은 폴리하이드록시 알데히드나 폴리하이드록시 케톤 함께 일컬어서 폴리하이드록시 카보닐이지. 이 폴리하이드록시 카보닐이 헤미아세탈형이 되게 되면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특이적인 입체 배열의 이성질체, 이것을 아노머라 하자 그랬지, 그지? 얘는 문제 나오면 에피머란 글자 적을 수 있으면 돼. 아노머란 글자 적을 수 있으면 돼. 거울상 이성질체 글자 적을 수 있으면 돼. D인지 L인지 적을 수 있으면 돼. 알겠지? 탄소 3개니까 트리오즈. 알데히드이니까 알도우즈, 알도 트리오즈. 이 알도 트리오즈의 구체적인 이름이 글리셀 알데하이드. 얘는 입체 중심 탄소가 하나. 입체 이성질체의 총수. 지금 우리는 자신이 얼마만큼 공부가 되어 있는지를 지금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계속 얘기했다. 내 말 안 들리면 체크하고 다시 집에 가셔서 찾아보고 정리해서 외워. 알겠지? 입체 이성질체 총수는 2의 N승. 이때 N은 입체 중심 탄소 수. 따라서 얘는 입체 중심 탄소가 하나, 그러면 전체 총 입체 이성질체의 수는 2개 되겠지. 그러므로 얘는 입체 중심 탄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가 바뀌는 것이 전부가 바뀌는 거, 일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부분 입체 이성질체는 형성될 수가 없어. 얘는 입체 이성질체는 무조건 뭐밖에 안 돼? 거울상 이성질체밖에 안 돼. 이것에 대해서 OH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D체 되겠지. 얘는 탄소가 3개, 트리오즈, 카보닐이 케톤, 따라서 케토 트리오즈. 구체적인 이름이 2개의 알코올기를 가지는 아세톤이라 해서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여긴 OH의 인산기가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것이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 DHAP가 되는 거예요. 얘는 입체 중심 탄소가 없어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입체 이성질체가 형성되지 않아.
어렵지 않지, 그지? 다음. 탄소의 번호는 약속에 대한 것이니까 외유가 아니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탄소에 대한 이름은 여기에 있는 카보닐, 특히 알데히드를 1번을 줘요. 여기에 1번 탄소 왜 하면 안 돼? 외우는 거야. 2번, 3번, 4번. 외우기 싫으니까 자꾸 왜 하는 거야. 외우지 않고 시험 당일날 생각해가지고 문제 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야. 알겠지? 생각해가지고 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 외워서 우리는 문제 푸는 거야. 이건 외우는 것이지 이해하는 거 아니야. 얘는 탄소가 4개니까 테트로우즈. 알데히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알도우즈. 알도 테트로우즈. 요 단어 적을 수 있으면 돼. 이 알도 테트로우즈의 구체적인 이름이 에리트로우즈. 얘는 입체 중심 탄소가 2개. 그러면 총 입체 이성질체 총수는 4가지가 되겠지, 그지? 입체 중심 탄소에서 거울상 이성질체의 판단은 입체 중심 탄소 중에서 번호가 가장 큰 것에 대해서 O의 위치가 어느 쪽에 있느냐. 따라서 얘는 D체, D 에리트로우즈. 알도우즈와 케토우즈가 같은 어근을 사용하게 되면 의미를 바꿔. 알도우즈는 의미를 오즈, 케토우즈는 의미를 울로우즈. 그래서 얘는 테트로우즈의 이름이 에리트룰로우즈. 얘는 탄소가 4개, 이때 번호는 알도우즈와 같은 번호를 사용해.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여기는 입체 중심 탄소가 하나밖에 없지. 따라서 총 입체 이성질체 총수는 2가지이고 얘는 입체 중심 탄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부분 입체 이성질체는 성립하지 않아. 거울상 이성질체만 만들어지게 돼. 얘는 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른쪽 D체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외유하면 안 돼. 외유가 아니라 그냥 약속이야. 항상 알데히드를 1번 순서대로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 다섯 개 펜토우즈. 알데히드니까 알도우즈, 알도 펜토우즈. 알도 펜토우즈의 기본형은 OH가 전부 오른쪽에. 얘는 립이라고 하는 어근을 써요. 리보우즈. 입체 중심 탄소는 2번, 3번, 4번 3개. 총 입체 이성질체 수 2의 3성 8가지. 거울상 이성질체 판단 가장 번호가 큰 것 오른쪽 D체. 얘는 변형된 물질이야. 변형될 때 어느 부분이 변형된 거지? 2번 탄소가 변형이 된 거지. 2번 탄소가 환원된 거지. 리보즈가 환원돼. 산소가 떨어져 나갔어. 떨어져 나가. 탈락. 돼. 산소, 옥시젠. 그래서 2번 탄소에서 산소가 떨어져 나간 디리보즈라는 뜻이야. 리보즈는 물론 여기에 있는 이와 같은 알도우즈 상태에서 우리 몸에서 이용도 되고 얘는 헤미아세탈형도 이용이 되게 돼. 헤미아세탈은 얘가 알데히드와 반응을 해. 그러면 O가 붉은색 O가 4번 탄소와 1번 탄소의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있어요. 여기가 1번 탄소, 여기가 2번 탄소, 여기가 3번 탄소, 여기가 4번 탄소. 1번 탄소의 OH가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위에 있는 것을 사용을 해요. 외유하면 안 돼. 제발.
그러면 얘는 이 헤미아세탈을 형성하는 자리가 여기지, 그지? 여기에서 이제 이 입체 배열의 변화를 뭐라 한다고? 아노모. 그래서 얘를 아노모를 형성하는 탄소라 해서 너무 힘들면 계속 외우는 거야. 생각하지 말고 외우는 거야. 생각하면 지쳐가지고 못 외워. 얘가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방전되어 버리는 거야. 그러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면 돼. 얘를 아노모 탄소. 아노모 탄소 S의 입체 배열의 변화를 뭐라 한다고? 아노모. 알겠지? 아노모에 대한 표기는 아노모 탄소에 결합된 OH와 가장, 얘는 입체 중심 탄소가 아니라 그냥 번호가 가장 큰 탄소의 위치 관계. 같은 방향 베타, 반대 방향 알파. 그럼 얘는 베타 디 리보즈. 이 베타 디 리보즈에 1번 탄소에 질소 염기가 와서 공유결합을 형성하게 되면, 즉 N-글리코시드 화합물 이름을 뉴클레오시드. 이 뉴클레오시드에 5번 탄소에 인산기가 하나가 있어 뉴클레오티드. 2개가 있으면 NDP, 3개가 있으면 NTP. 여기에서 2번 탄소에 탈, 제거, 없어져. 무엇이? 산소가. 이 O가 없어지게 되면 데옥시 리보즈. 되겠지? 그래서 2번 탄소가 H를 가지고 있으면 데옥시 리보즈. 2번 탄소가 OH를 가지면 리보즈. 여기에 있는 이물질과 이물질의 차이는 2번 탄소에서 입체 배열이 바뀌어 있는 거지. 이럴 때 이들의 관계를 뭐라 하자고? 에피모. 얘는 1번 탄소 카보닐과 2번 탄소 알코올, 이들을 함께 일컬어서 알파 하이드록시 카보닐. 알데히드에 대한 탄소가 알파 탄소가 가지고 있는 하이드록실기, 알파 하이드록시 카보닐 되겠지. 알파 하이드록시 카보닐은 서로 위치가 바뀔 수 있어. 우리는 효소를 통해서 실험할 때는 무엇을 첨가하면, 알칼리를 첨가하면, 알칼리 조건에서는 얘가 바뀔 수 있어. 우리 몸은 알칼리 조건이 아니라, 이건 알칼리 조건이라 하더라도 속도가 너무 느려.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 효소가 있어야 돼. 효소가 있으면 둘의 위치가 바뀌어. 그러면 케토즈가 되게 되는 거예요. 되겠지? 같은 어근을 사용할 때는 어미를 울로우즈. 얘는 알도우즈의 탄소 번호를 그대로 쓰면 돼.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 이럴 때 리보우즈와 리블로우즈의 관계는 뭐가 된다고? 구조 이성질체. 알겠지? 다음 25페이지 마찬가지. 얘는 알도헥소우즈. 1번 왜 하지마, 외우는 거야, 약속이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개 헥소우즈. 카보닐 알데히드, 알도우즈, 알도헥소우즈. 유기화학은 OH가 오른쪽에 있는 것을 알도헥소우즈의 기본형으로 둬요. 얘는 어근이 R이에요. 그래서 알로우즈예요. 알겠지? 근데 우리는 기본형을 OH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것을 기본형으로 둬요. 알겠지? 얘는 이제 글루크가 어근이에요. 그래서 글루코즈가 되게 돼. 우리말로 포도당이라고 불러요. 여기도 마찬가지. 입체 중심 탄소가 2번, 3번, 4번, 5번. 총 입체 이성질체 총수는 16가지.
DL은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되지. 오른쪽 D 글루코즈. 이제 포도당을 기본형으로 두고 이것에 대해서 만노즈는 2번 탄소에서 입체 배열이 바뀌어 있어. 하나가 바뀌었어. 뭐라고? 에피머. 2번 탄소 에피머를 만노즈. 얘는 4번 탄소가 바뀌어 있어. 4번 탄소 에피머를 갈락토즈. 되겠지? 자, 그러면 입체 이성질체 총수가 16가지면 이 물질 이름은 총 몇 가지가 되지? 8가지지. 8가지에 DL이 붙으니까 총 16가지가 되겠지, 그지? 얘와 얘의 관계는 얘는 그냥 부분 입체 이성질체를 하면 돼. 다음. 원리가 아니라 얘는 개념이 어떻게 약속이 되었느냐를 보여주는 거야. 알데히드 알코올 화합물 이름을 헤미아세탈이라 하자. 알겠지? 외요가 아니라. 헤미아세탈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어 외우는 거야. 알겠지? 강치욱이 배혜영이 사이에 태어난 아들 이름은 강태규인 것이지. 강태규는 이해하는 거 아니지, 그지? 내 말 이해가 되겠어? 강태규의 어떤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지. 그냥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 강태규를 하자. 약속인 것이지, 그지? 이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간혹 질문에서 헤미아세탈이 이해가 안 돼요. 헤미아세탈 어떻게 이해하냐고. 개념인데, 약속인데. 이해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뭐라고? 헤미아세탈이라 하자. 헤미아세탈이 알코올과 반응을 하게 되면 아세탈. 알겠지? 그러면 우리 문제 셌듯이 알데히드와 알코올의 반응은 얘는 무수결합이 아니야. 근데 헤미아세탈과 알코올의 반응은 무수결합이지, 그지? 탈수가 일어나면서 탈수 축합인 것이지. 얘는 이름을 아세탈. 유기화학은 카보닐이 알코올과 반응하면 전부 헤미아세탈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는 카보닐을 이제 구분해요. 알데히드 알코올 화합물은 헤미아세탈. 케톤 알코올 화합물은 헤미케탈. 헤미케탈이 알코올과 반응하게 되면 케탈. 알겠지? 그냥 그대로 외우는 것이지 제발 이해하는 거 아니야. 26페이지부터는 좀 끊었다 가자.